옛날 아주 먼 옛날의 깊은 산속 골짜기에 밤마다 호랑이 울음소리가 메아리치고 겨울이면 눈이 허리까지 쌓이는 두메산골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 마을 어귀에는 다 쓰러져가는 초가집 한 채가 겨우 비바람을 맞고 서 있었는데 찢어진 창호지 문틈으로는 밤새도록 희미한 호롱불빛이 새어나왔고 랑랑한 글 읽는 소리가 끊이지 않아 마을 사람들은 그곳을 선빈의 집이라고 불렀습니다. 비록 집안 형편은 입에 풀칠하기도 어려울 만큼 가난하여 끼니를 거르는 일이 예사였으나 돌아가신 아버지가 남긴 낡은 책들을 보물처럼 여기며 밤낮으로 학문에 정진하는 형제가 살고 있었기에 그 집의 기운만은 어느 대갓집 부럽지 않게 맑고 꼿꼿했습니다. 이 집의 가장이나 다름없는 큰아들 진수는 올해로 20살이 되었는데 마음씨가 비단결처럼 곱고 효심이 지극하여 마을 어른들의 칭찬이 자자했으나 태어날 때부터 몸이 약하여 찬바람만 불어도 기침을 쏟아내는 것이 큰 걱정이었습니다. 그는 돌아가신 아버지의 유언을 받들어 과거에 급제하여 집안을 다시 일으키겠다는 일념 하나로 몸을 가누기 힘든 날에도 벽에 기대어 앉아 책을 놓지 않았습니다. 콜록콜록 터져 나오는 기침 소리가 글 읽는 소리 사이사이 섞여 나올 때마다 부엌에서 정화수를 떠놓고 빌던 어머니의 가슴은 새카맣게 타들어갔지만 진수는 어머니에게 걱정을 끼치지 않으려 더욱 목소리를 가다듬어 공자 맹자를 외웠습니다. 그리고 그 형의 곁에는 그림자처럼 붙어 다니는 7살박이 동생 진호가 있었는데 이 아이는 또래 아이들이 흙장난을 하며 놀 때에도 형의 무릎맡에 앉아 먹을 갈거나 책장을 넘겨주는 것을 낙으로 삼았습니다. 진호는 비록 나이는 어렸으나 눈빛이 밤하늘의 별처럼 초롱초롱하고 총기가 남달라 형이 소리내어 읽는 글귀를 옆에서 듣기만 하고도 그 자리에서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줄줄 외우는 비상한 재주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형 진수는 그런 동생이 기특하고 사랑스러워 공부하다 지칠 때면 동생을 무릎에 앉히고 붓을 쥐어주며 글자 한자 한자를 가르쳐주곤 했는데 진호는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깨우치는 신동이었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밤 밖에는 매서운 칼바람이 몰아쳐 문풍지가 애처롭게 떨리고 있었고 방 안의 공기조차 차갑게 식어 입김이 서릴 정도였지만 형제의 방은 학구열로 뜨겁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형 진수는 며칠 앞으로 다가온 관아의 향시를 준비하느라 퀭한 눈으로 책을 들여다보고 있었고 어린 진호는 형의 어깨에 덮어줄 낡은 소미불을 끌어당기며 형의 안색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진수는 연신 마른 기침을 삼키며 책장을 넘겼지만 식은땀이 이마에 송글송글 맺히는 것이 어린 동생의 눈에도 심상치 않아 보였기에 진호는 고사리 같은 손으로 형의 식은땀을 닦아주며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형님 조금만 쉬었다 하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진수는 동생의 따뜻한 손길에 잠시 미소를 지으며 책을 덮지 않은 채 고개를 저었고 이번 시험은 우리 집안의 운명이 걸린 일이니 잠시도 게을리할 수가 없다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사실 이번에 치러지는 시험은 관에서 특별히 인재를 뽑아 한양으로 천거하는 중요한 기회였기에 이 상월 마을뿐만 아니라 인근 고을에 내로라 하는 선비들이 모두 응시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진순의 집안은 워낙 가난하여 이번 기회를 놓치면 다시는 공부를 계속할 종이나 붓을 마련하기도 힘들다는 것을 형제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에 진수는 자신의 몸이 부서지는 한이 있어도 반드시 합격해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짊어지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아침에 우물가에 모일 때마다 진순의 이야기를 꽃피우며 그 집 큰아들이 비록 몸은 약해도 머리는 비상하니 이번에는 기필코 급제하여 고생하는 홀어머니 호강을 시켜드릴 것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가을개서 빨래알레하던 아낙네들도 진순의 집 쪽을 바라보며 혀를 차거나 고개를 끄덕였고 나무하러 가는 지객꾼들도 그 집 앞을 지날 때면 혹여 글 읽는데 방해가 될까 발걸음조차 조심조심 옮기곤 했습니다. 온 마을이 진수의 합격을 기원하는 듯했으나 정작 당사자인 진수의 몸은 하루가 다르게 쇠약해져만 가고 있었으니 이는 하늘이 내린 시련인지 아니면 그저 가혹한 운명의 장난인지 알 수 없는
알 수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7살 진호는 형이 잠시 눈을 붙인 새벽녘이면 몰래 형의 책을 펼쳐 형이 밤새 읽던 구절들을 소리 없이 눈으로 따라 읽곤 했는데 놀랍게도 그 어려운 문장들이 머릿속에 그림처럼 선명하게 그려지며 뜻이 저절로 이해되는 것이었습니다. 진호는 자신이 가진 이 특별한 능력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알지 못했지만 형이 그토록 어려워하며 끙끙 앓던 구절들이 자신에게는 맑은 시냇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다가오는 것이 신기하기만 했습니다. 아이는 형이 깨기 전에 책을 원래대로 덮어놓고는 다시 어린아이가 되어 형의 잠든 얼굴을 바라보며 제발 형님이 아프지 않고 시험장에 무사히 다녀올 수 있게 해달라고 마음속으로 간절히 빌었습니다. 어머니는 다 달아빠진 솥뚜껑에 보리죽을 끓여 내오면서도 행여 아들의 공부에 방해가 될까. 문 밖에서 인기척을 죽이고 한참을 서성이다가 조심스레 밥상을 들여놓곤 했습니다. 묽은 죽 한 그릇과 짠지 몇 조각이 전부인 초라한 밥상이었지만 형제에게는 세상 무엇보다 귀한 어머니의 정성이었기에 불평 한마디 없이 감사히 받아 먹었습니다. 진수는 숟가락을 들 힘조차 없어 손을 떨면서도 어머니 앞에서는 짐짓 씩씩한 척하며 죽을 비웠고 진호는 그런 형의 밥그릇에 자신의 몫을 덜어주려다가 형의 엄한 눈빛에 도로 거두며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습니다. 시험 날짜가 가까워질수록 진수의 기침소리는 점점 더 깊고 거칠어져 밤이면 마치 가슴속에서 무엇인가 찢어지는 듯한 소리가 밖으로 새어나왔습니다. 진호는 잠을 자다가도 형의 기침소리에 놀라 벌떡 일어나 형의 등을 두드려 주었는데 그때마다 형의 등은 불덩이처럼 뜨거웠다가 또 금세 얼음장처럼 차가워지기를 반복했습니다. 어느 날 밤에는 진수가 기침 끝에 하얀 종이 위에 붉은 피를 한 방울 툭 토해내는 것을 진호가 보고야 말았는데 진수는 황급히 소매로 그것을 가리며 동생에게 절대로 어머니께 말씀드리면 안 된다고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진호는 형의 그 붉은 핏자국이 눈앞에 아른거려 가슴이 쿵쾅거리고 무서웠지만 형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입술을 꾹 깨물고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형은 피를 토한 후에도 다시 자세를 고쳐 앉아 책을 읽으려 했으나 글자가 눈앞에서 춤을 추듯 흐릿해져 더 이상 책을 볼 수가 없게 되자 분한 마음에 주먹으로 자신의 허벅지를 내리치며 흐느꼈습니다. 진호는 그런 형의 모습을 보며 어린 마음에도 하늘이 너무나 야속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자신이 대신 아파줄 수만 있다면 100번이고 1000번이고 대신 아프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을에는 벌써부터 이번 과거 시험의 시제가 무엇일지 점치는 소문들이 무성하게 돌았고 건너 마을 최부자네 아들은 족집게 과외 선생을 모셔다가 밤낮으로 예상 문제를 푼다는 이야기도 들려왔습니다. 가난한 진순에는 오로지 낡은 책 몇 권과 형제의 명석한 두뇌에만 의지해야 했기에 외부에서 들려오는 소문들은 그들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수는 동생에게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귀를 막고 오로지 성현의 말씀에만 집중하려 애썼고 진호는 그런 형의 곁에서 세상의 소란스러움을 막아주는 작은 방패막이가 되어 주었습니다. 겨울바람이 유난히 거세게 불던 어느 날 읍내 장터에 나갔던 칠성 영감이 진순의 집에 들러 장작 몇 단을 마당에 내려놓으며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방 안을 기웃거렸습니다. 칠성 영감은 예전에 진순의 아버지에게 큰 은혜를 입은 적이 있어 틈만 나면 이 집안을 도와주려 애쓰는 고마운 이웃이었는데 그는 진수의 기침 소리를 듣고는 혀를 차며 약 한 첩 지어 먹일 형편이 못 되는 이 집안의 처지를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는 진호에게 몰래 찐 고구마 몇 개를 쥐어주며 형에게도 좀 먹이고 너도 먹으라며 투박한 손으로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진호는 따끈한 고구마를 품에 안고 방으로 들어와 형에게 내밀었지만 진수는 열 때문에 입안이 까칠해져 고구마를 넘기지 못하고 헛구역질만 해댔습니다. 진호는 형의 등을 쓸어내리며 눈물을 글썽였고 결국 진수는 동생의 정성을 봐서라도 기운을 차려야겠다고 생각하며
억지로 고구마 한 입을 베어 물었습니다. 형제가 서로를 위하는 마음은 이토록 애틋했으나 병만은 그들의 우애를 비웃기라도 하듯 조금씩 진수의 생명력을 갉아먹고 있었고 시간은 야속하게도 시험날을 향해 빠르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시험을 사흘 앞둔 밤 진수는 마지막으로 전체 내용을 정리하겠다며 밤을 새울 작정으로 머리에 띠를 두르고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진호 역시 잠을 쫓으려 찬물에 세수를 하고 와서 형의 옆에 앉아 먹을 갈기 시작했는데 먹향기가 은은하게 방 안에 퍼지자 진수의 정신이 잠시 맑아지는 듯했습니다. 진수는 동생에게 옛 성현들의 일화를 들려주며 사람이 어떠한 역경 속에서도 뜻을 굽히지 않으면 반드시 길이 열린다는 이야기를 해주었는데 이는 동생에게 하는 말이기도 했지만 사실은 두려움에 떨고 있는 자기 자신에게 하는 다짐이기도 했습니다. 진호는 형의 이야기를 들으며 형이 꼭 장원 급제하여 어사화를 머리에 꽂고 금이 환영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았고 그때는 우리 집 마당에도 풍악이 울리고 어머니가 덩실덩실 춤을 추실 것이라며 해맑게 웃었습니다. 형은 동생의 그 순진무구한 상상을 깨고 싶지 않아 힘겹게 미소를 지어 보였지만 속으로는 자신의 몸이 그때까지 버텨줄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어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촛불은 심지를 태우며 가물거리고 있었고 형제의 그림자는 벽에 길게 늘어져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마을은 간밤에 내린 폭설로 온통 하얗게 뒤덮여 있었고 길은 무릎까지 빠질 정도로 눈이 쌓여 걷기조차 힘든 지경이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이른 새벽부터 마당에 눈을 치우며 아들이 시험장으로 떠날 길을 트고 있었지만 하늘은 여전히 잿빛 구름을 잔뜩 머금고 있어 언제 또 눈이 쏟아질지 모르는 날씨였습니다. 진수는 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는데 이런 날씨에 쇠약해진 몸으로 험한 산길을 넘어 읍내 관악까지 갈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섰기 때문이었습니다. 진호는 형의 근심, 어린 얼굴을 보고는 제가 앞에서 길을 뚫고 형님 짐을 들어드릴 테니 걱정 마시라고 씩씩하게 말했지만 7살 아이가 감당하기에는 눈길이 너무나 험하고 멀었습니다. 바로 그때 이웃집에 사는 박서방이 마실을 다녀오다가 진순의 대문 앞을 지나며 빈정거리는 말투로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애구 저 몸으로 한양은커녕 고개나 넘을 수 있겠어. 괜히 객기 부리다가 길에서 객사하지 말고 일찌감치 포기하는 게 상책이지. 박서방은 평소에도 진순애를 시기하고 무시하던 터라 그의 말에는 가시가 돋쳐 있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진수는 모욕감에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마당을 쓸던 어머니는 빗자루를 쥔 손을 부르르 떨며 박서방의 뒷모습을 노려보았습니다. 하지만 진호는 달랐습니다. 아이는 작은 주먹을 불끈 쥐고 박서방을 향해 쏘아보며 우리 형님은 반드시 급제할 것이니 두고 보라고 속으로 외쳤습니다. 박서방의 그 한마디는 오히려 진수의 오기에 불을 지르는 계기가 되었고 진수는 비틀거리는 몸을 일으켜 세우며 무슨 일이 있어도 시험장에 가겠다고 어머니와 동생 앞에서 굳게 맹세했습니다. 그러나 의지만으로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아니었는지 그날 오후부터 진수의 열은 걷잡을 수 없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해열에 좋다는 약초를 달여 먹이고 찬 물수건으로 몸을 닦아내도 열은 떨어질 줄을 몰랐고 진수는 헛소리를 하며 알아누워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머리맡에서 밤새 눈물로 기도를 올렸고 진호는 형의 손을 꼭 잡고 형님 정신 차리세요라고 끊임없이 불렀지만 진수의 의식은 점점 더 혼미해져만 갔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진수는 간신히 눈을 뜨고 흐릿한 시선으로 동생을 찾았는데 그의 목소리는 모기 소리만큼이나 작아서 귀를 가까이 대지 않으면 들을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진호야, 내 대신 네가 그를 아니다 내가 가야 하는데. 진수는 말끝을 맺지 못하고 다시 깊은 잠 속으로 빠져들었고 그 모습을 지켜보던 진호의 가슴에는 커다란 바위가 얹힌 듯 답답하고 먹먹했습니다.
집안의 유일한 희망이 촛불처럼 꺼져가고 있는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습니다. 진호는 잠든 형의 얼굴을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문득 벽에 걸린 형의 도포와 갓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시선은 다시 책상 위에 놓인 붓과 벼루에 머물렀는데 순간 아이의 머릿속에 번개처럼 스치는 무모하고도 당돌한 생각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어른들이 알면 경을 칠 일이었고 자칫하면 집안이 멸문지화를 당할 수도 있는 위험천만한 일이었지만 지금 이 순간 진호에게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어 보였습니다. 형이 깨어나지 못한다면, 그리고 이대로 시험을 포기한다면 형은 평생 한을 품고 살다가 병이 더 깊어질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바람이 거세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마치 진호의 결심을 재촉하는 북소리처럼 들려왔습니다. 진호는 자고 있는 어머니와 형이 깰세라 조심스럽게 자리에서 일어나 형의 책상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붓을 들어 종이 위에 시험 삼아 몇 글자를 적어 보았는데 그 필체는 놀랍게도 형 진수의 것과 구별할 수 없을 만큼 닮아 있었습니다. 아이는 붓을 내려놓고 어둠 속에서 결연한 눈빛으로 허공을 응시했습니다. 내일 새벽날이 밝기 전에 결단을 내려야만 했습니다. 밤새 퍼붓던 눈보라가 잠시 숨을 고르는 듯했으나 진순의 오두막을 짓누르는 어둠과 절망은 더욱 깊어만 갔습니다. 형 진수는 고열에 시달리며 식은땀을 비오듯 쏟아냈고 가끔씩 터져나오는 헛소리는 듣는 이의 가슴을 후벼 파는 듯 처절했습니다. 어머니는 물수건을 짜서 아들의 이마에 얹으며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지만 아들의 병세는 차도를 보이기는커녕 점점 더 악화되어 숨소리조차 희미해져 갔습니다. 진호는 형의 머리맡에 웅크리고 앉아 형의 가슴이 오르내리는 것을 불안하게 지켜보았는데 마치 형의 생명이 저 촛불처럼 깜빡거리다 꺼져버릴 것만 같아 두려움에 몸을 떨었습니다. 날이 밝으면 과거 시험을 보러 떠나야 할 시간이었지만 지금 형의 상태로는 방문턱을 넘는 것조차 불가능해 보였고 이는 곧 오랫동안 준비해온 집안의 희망이 물거품이 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마을 우물가에는 간밤의 폭설로 인해 평소보다 늦게 아낙네들이 모여들었고 화제는 단연 진순의 집 이야기였습니다. 물을 기르러 나온 박서방네 안 사람이 혀를 차며 진순의 굴뚝에서 며칠째 연기가 제대로 나지 않는다며 걱정 반 호기심 반으로 말을 꺼냈습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다른 안악이 어젯밤에 그 집에서 곡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고 덧붙였고 순식간에 진수가 죽을 병에 걸려 이번 시험은커녕 목숨을 부지하기도 어렵다는 소문이 사실인 양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겉으로는 안타까워하는 척했지만 속으로는 몰락해가는 양반. 가문에 대한 묘한 우월감과 호기심을 감추지 못하고 수군거렸습니다. 이때 마침 지게를 지고 지나가던 박서방이 사람들 틈에 끼어들어 특유의 비아냥거리는 말투로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내 그럴 줄 알았지. 송충이는 소리풀 먹어야지. 찢어지게 가난한 주제에 무슨 과거 급제며 한양 타령이야. 주제 파악을 못하고 덤비더니 결국 하늘이 벌을 내린 게지. 박서방의 목소리는 유난히 크고 날카로워서 마치 진순의 집까지 들리라고 작정한 듯. 됐습니다. 그는 진순의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빚을 졌다가 갚지 못해 곤욕을 치른 적이 있었는데 그 앙금을 여태 품고 있다가 집안이 어려워지자 기다렸다는 듯이 독서를 퍼붓는 것이었습니다. 우물가에서 퍼진 소문은 삽시간에 눈덩이처럼 불어나온 마을을 뒤덮었고 마을 사람들은 이제 진순의 집 쪽은 쳐다보지도 않고 피해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혹여나 부정 탈까봐 꺼리는 사람도 있었고 더 이상 콩고물 떨어질 것이 없는 집안이라 여겨 무시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진호는 약초를 구하러 잠시 밖에 나왔다가 마을 사람들의 싸늘한 시선과 수군거림을 온몸으로 느껴야 했습니다. 평소에는 머리를 쓰다듬어 주던 동네 어르신들조차 진호를 보고는 헛기침을 하며 시선을 피했고 아이들은 진호가 지나가면 병쟁이 동생 지나간다 며 놀려대곤 도망쳤습니다. 진호는 억울하고 분해서 눈물이 핑 돌았지만
아픈 형과 고생하는 어머니를 생각하며 입술을 꾹 깨물고 참아냈습니다. 아이는 주먹을 꽉 쥐고 다짐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 형을, 우리 집안을 이렇게 무시하게 놔두지 않겠다고. 반드시 보란듯이 성공해서 저들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주겠다고 속으로 외쳤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하여 당장 형은 일어나지도 못하고 있었고, 내일이면 시험장이 열리는데 갈 사람조차 없는 기가 막힌 상황이었습니다. 진호는 무거운 발걸음을 옮겨 집으로 돌아왔고, 방문을 열자마자 훅 끼쳐오는 한약 냄새와 퀴퀴한 병구한 냄새가 어린 가슴을 더욱 짓눌렀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선 진호는 다시 혼수 상태에 빠진 형의 얼굴을 들여다보며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형이 깨어난다고 해도 내일 아침까지 시험장에 도착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했고, 그렇다고 이대로 포기하면 형은 평생을 패배감 속에 살다가 시름시름 앓다 죽을 것이 뻔했습니다. 어머니는 부엌에서 쌀독을 긁는 소리를 내고 있었는데 그 소리가 너무나 처량하게 들려 진호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때 문득 진호의 시선이 형이 애지중지하던 부통과 벼루에 꽂혔고, 어젯밤에 스치듯 했던 그 무모한 생각이 다시금 머릿속을 가득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형 대신 내가 가면 안 될까? 7살 어린아이의 생각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당돌하고 위험천만한 발상이었지만 진호에게는 묘한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형이 외우던 글귀들은 이미 자신의 머릿속에 완벽하게 들어와 있었고, 붓을 잡는 손놀림 또한 형 못지않게 익숙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대리시험은 국법으로 엄격히 금지된 중죄였고, 발각되면 온 집안이 멸문지화를 당할 수도 있는 일이었지만, 진호는 지금 이 순간 두려움보다는 형을 살려야 한다는 절박함이 더 컸습니다. 아이는 잠든 형의 손을 살며시 잡아보며 형의 따뜻한 온기를 통해 용기를 얻으려 애썼습니다. 해가 서산으로 넘어가고 땅거미가 질 무렵 진호는 결심을 굳히고 조용히 행동을 개시했습니다. 어머니가 잠시 이웃집에 쌀을 꾸러간 사이 진호는 형의 옷장에서 가장 작은 도포를 꺼내 입어보았습니다. 하지만 7살 아이에게 20살 청년의 옷은 너무나 커서 소매는 땅에 질질 끌렸고 품은 헐렁하여 마치 자루를 뒤집어 쓴 것 같았습니다. 진호는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보고 잠시 낙담했으나 곧 옷핀과 끈을 찾아 소매를 걷어 올리고 허리띠를 단단히 조여매어 어떻게든 맵시를 만들어보려 애썼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마을은 쥐죽은 듯 고요해졌고 밖에는 다시 눈발이 날리기 시작했습니다. 진호는 어머니와 형이 깊이 잠든 것을 확인한 후 보찜의 붓과 벼루 그리고 형의 호패를 챙겨 넣었습니다. 형의 이름이 적힌 호패를 손에 쥐자 손끝에서 찌릿한 전율이 느껴졌고, 이제부터 자신은 7살 진호가 아니라 20살 선비 진수가 되어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이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아이는 마지막으로 잠든 어머니와 형을 향해 큰절을 2번 올리고는 눈물이 맺힌 눈을 소매로 훔치며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얼굴을 때리자 정신이 번쩍 들었고, 마당에 쌓인 눈은 발을 디딜 때마다 뽀드득 소리를 내며 진호의 발목을 잡는 듯 했습니다. 대문을 나서려는데 문득 뒤에서 누구냐 하는 굵직한 목소리가 들려와 진호의 심장은 덜컥 내려앉을 뻔했습니다. 소리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이웃집 칠성 영감이었는데, 그는 밤늦도록 잠을 이루지 못하고 마당에 나와 눈을 치우다가 진호의 수상한 행색을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진호는 너무 놀라 그 자리에 얼어붙었고 보찜을 뒤로 감추며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칠성 영감은 호롱불을 들어 아이의 얼굴을 비추더니 헐렁한 도포 차림에 보찜을 맨 진호를 보고는 대번에 무슨 상황인지 눈치챈 듯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내 이 녀석 이 밤중에 그 차림으로 어딜 가려는 개냐 설마 하니. 칠성 영감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진호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는 털썩 무릎을 꿇고 애원했습니다. 영감님, 제발 모른 척 해주세요.
형님이 아파서 못 가시니 저라도 가서 시험을 봐야 해요. 안 그러면 우리 형님은 죽어요. 아이의 목소리는 울먹임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칠성 영감은 기가 막혀서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고 아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7살짜리가 형을 대신해 과거를 보러 가겠다니 이는 호랑이 굴에 제 발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위험하고 무모한 짓이었습니다. 이놈아 관아가 어떤 곳인 줄 아느냐? 어린 네가 가서 될 일이 아니다. 들키면 너뿐만 아니라 네 형, 내 어머니까지 모두 관에 끌려가 경을 칠 것이야. 칠성 영감은 진호를 호되게 꾸짖으며 보찜을 뺏으려 했지만 진호는 보찜을 끌어안고 필사적으로 저항했습니다. 알아요. 저도 다 안다고요. 하지만 이대로 있으면 우리 집은 다 끝장이에요. 박서방 아저씨가 우리 형 죽는다고 동네방네 떠들고 다닌단 말이에요. 제가 가서 급제하면 형도 살고 어머니도 살아요. 영감님, 제발 저 좀 보내주세요. 진호의 눈에서는 닭똥 같은 눈물이 뚝뚝 떨어졌고 그 눈빛에는 어린아이답지 않은 결기가 도끼가 서려 있어 칠성 영감조차 움찔할 정도였습니다. 칠성 영감은 진호의 눈빛에서 옛날 자신을 거두어 주었던 진호 아버지의 고든 성품을 보았고 마음이 약해져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칠성 영감은 주위를 두리번거리더니 진호를 구석진 곳으로 데리고 가서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뜻이 정. 그렇다면 내 더는 말리지 않겠다만 이것 하나만은 명심해라. 과거장에는 전국의 내로라 하는 선비들이 모이는 곳이다. 네가 아무리 그를 잘한다 한들 그 어린 모습으로는 입구에서부터 쫓겨날 게 뻔하다. 영감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자신의 집 헛간으로 가서 낡고 오래된 삿갓 하나와 두툼한 손바지 하나를 꺼내왔습니다. 이걸 입거라. 그리고 삿갓을 깊게 눌러써서 얼굴을 최대한 가려야 한다. 진호는 칠성 영감이 건네주는 물건들을 받아들며 감사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영감은 보찜 속에 주먹만한 주먹밥 2덩이와 따뜻한 물이 담긴 표주박을 찔러 넣어주며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당부했습니다. 절대로 누구와도 말을 섞지 말거라. 목소리가 낭랑해서 금방 아이인 게 들통날 테니 번거리 흉내라도 내야 한다. 그리고 시험이 끝나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바로 집으로 달려와야 해. 알겠느냐? 진호는 영감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가슴에 새기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칠성 영감의 도움으로 진호는 엉성하게나마 선비의 행색을 갖출 수 있었지만 여전히 품이 큰 옷은 거추장스러웠습니다. 영감은 진호의 허리춤을 단단히 다시 메어주고 삿갓의 끈을 턱 밑에 묶어주며 마치 친손주를 전쟁터에 보내는 듯한 비장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부디 조심하고 또 조심해라. 천지신명께서 너를 도우시길 빈다. 칠성 영감은 마을 어귀까지 진호를 배웅해 주었고 진호는 어둠 속으로 사라지기 전 영감을 향해 깊이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마을을 벗어나자마자 칠흑 같은 어둠과 매서운 칼바람이 진호를 덮쳤습니다. 산길은 눈이 무릎까지 쌓여 있어 한 걸음 떼기가 천근만근이었고 어디선가 들려오는 짐승의 울음소리는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었습니다. 진호는 무서움을 쫓기 위해 속으로 형이 가르쳐준 맹자의 구절들을 외우며 걸었지만 어린아이의 체력으로는 감당하기 힘든 험난한 여정이었습니다. 발가락은 이미 감각이 없을 정도로 얼어붙었고 손은 곱아서 보찜끈을 쥐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고개를 하나 넘을 때마다 숨이 턱끝까지 차올라 주저앉고 싶었지만 그때마다 진호는 고열에 시달리며 누워있는 형의 얼굴과 자신을 비웃던 박서방의 얼굴을 떠올리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나는 형이다. 나는 지금 진호가 아니라 진수형이다. 아이는 스스로에게 최면을 걸듯 주문을 외우며 비틀거리는 다리에 힘을 주어 다시 일어섰습니다. 눈보라가 얼굴을 때려 눈을 뜰 수조차 없었지만 진호는 삿갓을 더욱 깊이 눌러쓰고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동쪽 하늘이 희미하게 밝아오기 시작할 무렵 진호는 드디어 읍내 관하로 이어지는 큰 길에 들어섰습니다. 길에는 이미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수많은 선비들이 줄을 지어 걸어가고 있었는데 그들의 행렬은 마치 거대한 뱀처럼 끝없이 이어져 있었습니다. 진호는 그 틈에 끼어 눈에 띄지 않게 조심조심 걸음을 옮겼지만 주변의 어른들은 하나같이 키가 크고 풍채가 좋아 왜소한 진호는 자꾸만 이리저리 치이고 밀려났습니다. 어떤 선비는 진호를 툭 치고 지나가며 웬 꼬마가 여기를 얼쩡거려 하며 흘겨보기도 했고 다른 선비는 심부름꾼인가 보지 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기기도 했습니다. 진호는 칠성 영감의 당부대로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삿갓을 푹 눌러쓴 채 땅만 보고 걸었습니다. 가슴은 콩닥콩닥 뛰고 식은땀이 흘렀지만 여기서 들키면 모든 것이 끝장이라는 생각에 숨소리조차 죽여야 했습니다. 관아의 거대한 소슬대문이 눈앞에 나타나자 진호는 압도적인 위압감에 잠시 주춤했습니다. 문 앞에는 포졸들이 창을 들고 서서 들어가는 선비들의 호패를 일일이 검사하고 있었는데 그 눈초리가 매처럼 날카로워 보였습니다. 진호는 품속에 있는 형의 호패를 꽉 쥐며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과연 저 무서운 포졸들의 눈을 속이고 무사히 들어갈 수 있을까 심장이 터질 것처럼 요동쳤지만 이제는 돌아갈 길도 없었습니다. 진호는 심호흡을 한번 크게 하고는 최대한 의젓해 보이려 어깨를 펴고 검문줄의 맨 끝에 섰습니다. 앞사람들이 하나둘씩 통과하고 자신의 차례가 다가올수록 진호의 다리는 후들거려 서 있기조차 힘들 지경이었습니다. 마침내 포졸이 진호 앞을 가로막고 손을 내밀며 호패를 내놓아라 하고 소리쳤을 때 진호는 세상이 핑 도는 듯한 현기증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떨리는 손을 감추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형의 호패를 포졸의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운명의 주사위는 던져졌고 이제 결과는 하늘의 뜻에 달려 있었습니다. 포졸의 거친 손이 진호가 내민 호패를 낚아채듯 가져가자 아이의 심장은 마치 뜀박질을 하듯 거세게 요동쳤고 삿갓 아래로 흐르는 식은땀이 눈을 찔러와 앞이 핑돌 지경이었습니다. 포졸은 호패에 적힌 이진수 20세라는 글자와 눈앞에 서 있는 왜소한 체구의 아이를 번갈아 쳐다보며 고개를 갸웃거렸는데 그 짧은 찰나의 침묵이 진호에게는 천년만년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진호는 칠성 영감이 일러준 대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고개를 푹 숙인 채 마른 침만 꿀꺽 삼켰는데 다행히 뒤에서 기다리던 수많은 선비들이 날도 추운데 빨리빨리 좀 합시다 라며 아우성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포졸은 쏟아지는 불평에 짜증이 난 듯 인상을 찌푸리며 체구가 왜 이리 자가병이라도 알았나 쯧쯧쯧 들어가 하며 호패를 진호의 가슴팍에 툭 던져주었습니다. 진호는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아주 작게 내쉬며 떨리는 손으로 호패를 받아 품에 넣고는 쫓기듯 관아의 육중한 대문 안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관아 마당에 들어서자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산골 마을에서만 자란 진호에게는 마치 다른 세상에 온 듯한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수천 명은 좋게 되어 보이는 선비들이 저마다 자리를 잡고 앉아먹을 갈거나 책을 보고 있었는데 그들이 내뿜는 열기와 긴장감이 차가운 겨울 공기를 뜨겁게 드고 있었습니다. 흰 도포 자락이 파도처럼 출렁이는 그 거대한 인파 속에서 7살 진호는 바다에 떠있는 작은 조각배처럼 위태로워 보였고 어디에 자리를 잡아야 할지 몰라 한참을 두리번거려야 했습니다. 이미 명당 자리는 힘있는 양반 자제들이 차지하고 있었고 진호는 사람들의 발길에 채이지 않으려 구석진 담벼락 밑 찬바람이 숭숭 들어오는 곳에 겨우 엉덩이를 붙일 수 있었습니다. 진호는 보찜을 풀고 형이 아끼던 벼루와 붓 그리고 먹을 꺼내어 꽁꽁 언 땅바닥 위에 조심스럽게 늘어놓았습니다. 주위의 선비들은 으리으리한 문방사우를 자랑하듯 꺼내놓거나 하인들이 가져온 따뜻한 털방석 위에 앉아 있었지만 진호에게는 낡은 멍석 조각 하나와 형의 손때가 묻은 붓 한 자루가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진호는 기죽지 않고 언손을 호호 불어가며 먹을 갈기 시작했는데 차가운 물에 먹이 갈리면서 풍기는 은은한 향기가 코끝을 스치자 마치 형이 옆에 앉아있는 듯한 착각이 들어 마음이 차분하게 가라앉았습니다. 아이는 눈을 감고 병석에 누워있을 형의 얼굴을 떠올리며 형님, 제가 형님 손이 되고 머리가 되어 드릴게요. 부디 지켜봐 주세요. 라고 속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웅장한 북소리가 둥둥둥 하고 3번 울리며 시험의 시작을 알렸고 장내를 가득 메우던 소음이 일순간에 썰물처럼 빠져나가며 무거운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높은 단상 위에 앉아있던 시험관이 거대한 두루마리를 펼쳐 시제를 내걸었는데 커다란 글씨로 적힌 시제는 동서란매, 동쉬한매이, 즉 겨울 눈 속에 핀 차가운 매화의 절개를 논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고난 속에서도 굴하지 않는 선비의 지조를 묻는 문제이기도 했지만 가난과 병마와 싸우면서도 그를 놓지 않았던 형 진수의 삶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주제이기도 했습니다. 진호는 시제를 보는 순간 가슴 밑바닥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왈칵 솟구쳐 오르는 것을 느꼈고 형이 평소에 읊조리던 매화에 관한 시구들이 머릿속에서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다른 선비들이 시제를 보고 고민하며 머리를 감싸 쥐거나 한숨을 내쉬는 동안 진호는 망설임 없이 붓을 들어 화선지 위로 가져갔습니다. 7살 아이의 작은 손에 들린 붓은 춤을 추듯 유려하게 움직이기 시작했고 하얀 종이 위에는 검은 먹물이 살아있는 용처럼 꿈틀거리는 글씨가 되어 박히기 시작했습니다. 진호는 자신이 지금 시험을 보고 있다는 사실조차 잊은 채 형이 가르쳐준 문장들과 자신이 느껴온 형의 고통 그리고 희망을 글자 하나하나에 담아내느라 무아지경에 빠져들었습니다. 아이의 분놀림은 거침이 없었고 써 내려가는 문장들은 7살 아이의 것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깊이 있고 통찰력이 넘쳐 흘렀습니다. 진호의 붓이 멈추지 않고 종이를 채워나가자 주위에 앉아있던 선비들의 시선이 하나둘씩 그 구석진 자리로 쏠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어린 하인이 주인을 기다리며 장난을 치나 보다 생각했던 사람들도 진호의 진지한 표정과 예사롭지 않은 분놀림을 보고는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고개를 빼꼼히 내밀어 훔쳐보았습니다. 바로 옆자리에 앉아있던 한 중년의 선비는 진호가 써내려가는 글귀를 곁눈질로 훔쳐보다가 그만 입이 떡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그가 끙끙대며 첫 줄도 제대로 시작하지 못한 서론을 저 조그만 아이는 벌써 유려한 문장으로 마무리 짓고 본론으로 들어가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니 저 아이 좀 보게. 글씨를 쓰는 폼이 예사롭지가 않아. 누군가 작게 속삭이자 옆에 있던 다른 선비가 쉿 조용히 해. 집중하는데 방해되잖아. 그런데 저 아이 누구 집 자제지 덩치는 저리 작은데 붙잡는 폼은 웬만한 서생보다 낫군. 하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수군거림은 잔물결처럼 번져나가 진호의 주변은 묘한 술렁임에 휩싸였지만 정작 진호는 그 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듯 오로지 글 쓰는 데에만 온 신경을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임에는 송글송글 땀이 맺혔고 갓 쓴 머리 위로는 하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를 정도로 그 열중함이 대단했습니다. 그때 시험장을 감독하던 부관 하나가 구석진 곳에서 일어나는 소란을 감지하고 매서운 눈초리로 다가왔습니다. 그는 뒷짐을 지고 거만한 걸음걸이로 선비들 사이를 헤치고 들어와 사람들이 시선을 모으고 있는 곳을 향해 고개를 들이밀었습니다. 부관의 눈에 들어온 것은 자기 몸집보다 훨씬 큰 도포를 입고 삿갓을 눌러쓴 채 고사리 같은 손으로 쉴 새 없이 붓을 놀리고 있는 기이한 형상의 응시자였습니다. 부관은 처음에는 누군가가 어린 아들을 데리고 들어와 장난을 치는 줄 알고 호통을 치려 했으나 아이가 써내려간 종이 위의 글씨를 보는 순간 자신도 모르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종이 위에 적힌 글씨는 힘이 넘치면서도 우아한 명필이었고 내용은 매화의 고고함을 통해 군자의 도리를 설파하는 명문장이었습니다.
부가는 자신이 과거에 급제할 때 썼던 답안보다 훨씬 뛰어난 문장력에 전율을 느끼며 도대체 이 글을 쓰는 자가 누구인지 확인하고 싶은 강렬한 충동을 느꼈습니다. 그는 발소리를 죽이고 진호의 등 뒤로 바짝 다가가 아이의 어깨너머로 답안지를 뚫어지게 내려다보았습니다. 보면 볼수록 감탄이 절로 나오는 글이었으나 동시에 의구심은 눈덩이처럼 커져만 갔습니다. 이 필체와 문장은 도저히 어린아이의 것이 아니다. 하지만 앉아있는 폼이나 손을 보면 분명 아이가 맞는데 이것이 어찌 된 조화인가. 아이지어 결이네. 부관의 그림자가 답안지 위로 드리워지자 그제야 진호는 붓을 멈추고 흠칫 놀라 어깨를 움츠렸습니다. 등 뒤에서 느껴지는 서늘한 기운과 사람들의 시선이 자신에게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은 순간 진호의 머릿속은 하얗게 변했고 붓을 쥔 손은 사시나무 떨리듯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들켰나 이제 잡혀가는 건가. 공포가 엄습해왔지만 진호는 마지막 문장을 마무리 짓지 못하면 형을 볼 면목이 없다는 생각에 떨리는 손을 부여잡고 다시 붓을 움직이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부관의 의심은 확신으로 변해가고 있었고 상황은 진호가 감당하기 힘든 방향으로 흐르고 있었습니다. 부관은 헛기침을 크게 한 번 하더니 엄한 목소리로 진호를 향해 물었습니다. 이복에 거기 앉은 응시자, 고개를 들어보라. 그 목소리는 마치 천둥소리처럼 진호의 귀를 때렸고 주변의 선비들은 모두 숨을 죽이고 이 기이한 대치를 지켜보았습니다. 진호는 삿갓을 더 깊이 눌렀으며 못 들은 척 붓을 움직이려 했으나 부관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지휘봉으로 진호의 책상을 탁 하고 내리쳤습니다. 관아의 시험장에서 내 말을 무시하는 것이냐. 당장 고개를 들고 호패를 내보이라 하였다. 부관의 호통소리에 진호는 더 이상 버틸 재간이 없음을 직감했습니다. 진호는 붓을 천천히 내려놓고 떨리는 손으로 품속에서 형의 호패를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마치 죄인이 처분을 기다리듯 고개를 들어 올렸습니다. 삿갓 아래로 드러난 얼굴은 솜털이 보송보송한 7살 아이의 앳된 얼굴이었고 크고 맑은 눈망울에는 두려움과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습니다. 부관과 주위의 선비들은 그 모습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아니 저건 정말 어린아이가 아닌가. 저 나이에 저런 글을 썼다고. 아니지 혹시 대리시험을 보러 온 것이 아니냐. 사방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부관은 호패를 집어들고 이진수 20세라는 글자를 확인한 후 다시 진호의 얼굴을 쳐다보며 기가 막히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내 이름이 이진수냐 20살이라는 개냐. 부관의 추궁에 진호는 입술을 깨물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거짓말을 하기에는 너무나 명백한 증거가 눈앞에 있었고 사실대로 말하자니 집안이 풍비박산 날 것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침묵이 흐르는 동안 부관의 표정은 점점 더 험악하게 일그러졌습니다. 국법을 어기고 신성한 과거장에 어린아이를 들여보내다니 이는 관아를 능멸하는 처사다 여봐라. 이 아이를 당장 포박하여 사또 앞으로 끌고 가라. 부관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대기하고 있던 포졸들이 우르르 달려들어 진호의 양팔을 거칠게 잡아챘습니다. 진호는 잠시만요. 이 글만 다 쓰게 해주세요. 마지막 한 줄 남았습니다라고 울부짖으며 책상에 매달렸지만 포졸들은 아이의 애원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질질 끌고 나갔습니다. 먹물이 묻은 붓이 바닥에 뒹굴었고 미완성으로 남은 답안지는 바람에 팔랑거리며 애처롭게 나부꼈습니다. 주위의 선비들은 혀를 차며 쯧쯧쯧 어린 것이 재주는 비상한 듯하나 부모 잘못 만나 신세를 망쳤구먼 하고 동정하거나 감히 대리시험이라니 당장 목을 쳐야 한다 라며 분노하기도 했습니다. 끌려가는 진호의 눈에는 억울함과 분함 그리고 아픈 형에 대한 미안함이 뒤섞인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형님 미안해요.
내가 형님을 살리려고 왔는데 오히려 형님을 더 힘들게 만들었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아이의 작은 발버둥은 건장한 포졸들의 힘 앞에 무력했고 진호는 죄인의 신세가 되어 수많은 사람들의 비난 어린 시선을 받으며 형장과도 같은 사또의 단상 앞으로 끌려갔습니다. 그곳에는 이 고을의 생사여탈권을 쥔 사또가 호랑이 같은 눈으로 죄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단상 위에 앉은 사또는 이미 보고를 받고 잔뜩 화가 난 상태였습니다. 과거 시험은 나라의 인재를 뽑는 성스러운 행사인데 감히 저 삘인내 나는 어린아이가 들어와 물을 흐렸다는 사실에 자존심이 상했던 것입니다. 포졸들이 진호를 사또 앞에 무릎 꿇리자 사또는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호통을 쳤습니다. 내 이놈 쬐그만 녀석이 겁도 없이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들어왔느냐. 누구의 사주를 받고 이런 당돌한 짓을 저질렀는지 이실직고하지 않으면 내 놈의 볼기를 쳐서라도 입을 열게 할 것이다. 진호는 사또의 위세에 눌려 몸을 바들바들 떨면서도 땅바닥에 머리를 찌으며 읍소했습니다. 사또 나으리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하오나 제발 제 이야기 한 번만 들어주시옵소서. 누구의 사주도 받지 않았습니다. 제 발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아이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절박함만은 사또의 귀에도 분명하게 들려왔습니다. 사또는 어린아이치고는 말하는 본새가 또렷하고 눈빛이 살아있는 것을 보고 내심 기이하게 여겼습니다. 보통 아이라면 벌써 오줌을 지리고 기절했을 상황인데 이 아이는 공포 속에서도 무언가 할 말이 있어 보였기 때문입니다. 사또는 잠시 호통을 멈추고 턱수염을 쓰다듬으며 진호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내 발로 들어왔다고 그 어린 나이에 관아의 문턱을 넘는 것이 어떤 죄인지 알고나 있느냐. 네가 쓴 답안지라는 것을 보아하니 글자의 주는 있는 듯하나 그것이 네 죄를 덮을 수는 없다. 내 이름은 무엇이며 왜 남의 호패를 훔쳐들고 들어왔는지 사실대로 고하라. 사또의 목소리가 한결 차분해지자 진호는 흐르는 눈물을 소매로 닦으며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사실대로 말하고 사또의 처분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진호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떨리는 입술을 열어 이야기를 시작하려 했습니다. 집에서 피를 토하며 쓰러져 있는 형과 찢어지게 가난한 살림살이 그리고 형을 대신해 이곳까지 오게 된 사연을 말하려는 찰나 옆에 서 있던 부관이 끼어들며 사또 이 아이는 필시 사기꾼 집단의 일원일 것입니다. 더 들을 것도 없이 옥에 가두고 그 부모를 잡아들여야 합니다. 라고 체근했습니다. 그 말에 진호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우리 형님은 하고 외쳤으나 목이 메어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또는 손을 들어 부관을 제지하고 다시 진호에게 눈길을 주었습니다. 계속해보라. 내 형이 어쨌다는 것이냐. 사또의 말에 진호는 용기를 얻어 억눌러 왔던 감정을 토해내듯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 순간 바람이 불어와 사또의 책상 위에 놓인 진호의 미완성 답안지를 팔락거렸고 사또의 시선이 잠시 그 종이 위에 머물렀습니다. 설한말 애의 한메이 눈 속에 핀 매화. 사또는 묘한 예감에 휩싸이며 아이의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과연 이 작은 아이의 입에서 어떤 사연이 나올지. 시험장은 쥐 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진호는 쿵쾅거리는 심장을 부여잡고 사또를 올려다보았는데 그 눈빛은 두려움에 젖어 있었으나 결코 비굴하지는 않은 맑은 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관료들과 선비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7살 어린아이가 입을 떼기란 태산보다 무거운 바위를 들어 올리는 것만큼이나 힘겨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진호는 자신의 등 뒤에 병들어 누워있는 형과 낡은 오두막에서 기도를 올리고 있을 어머니의 간절한 얼굴을 떠올리며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아이는 떨리는 무릎에 힘을 주어 자세를 바로잡고 모기 소리만 하게 새어나오던 목소리에 점차 힘을 실어 또박또박 말을 이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사또 나으리, 저는 그를 훔치러 온 것이 아니요 하늘을 속이러 온 것도 아닙니다.
다만 피를 토하면서도 그를 놓지 못하는 형님의 한을 풀어드리고 싶어 제가 감히 형님의 손과 발이 되어 이곳에 왔습니다. 진호의 목소리가 조용한 관아 마당에 울려 퍼지자 처음에는 웅성거리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입을 다물고 아이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진호는 형 진수가 얼마나 지독하게 공부했는지 추운 겨울날 땔감이 없어 냉방에서 오들오들 떨면서도 책장을 넘기던 그 처절한 모습들을 하나하나 묘사했습니다. 형님은 기침을 할 때마다 가슴을 쥐어뜯으면서도 이 못난 동생에게 글 한자라도 더 가르쳐주려 애쓰셨습니다. 오늘 아침 형님은 결국 일어나지 못하셨고 저는 형님이 평생을 바쳐 준비한 이 기회가 물거품이 되는 것을 차마 볼 수 없었습니다. 제가 쓴 글은 제 재주가 아니라 형님이 밤마다 저에게 들려주신 형님의 피와 땀입니다. 아이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툭툭 떨어져 차가운 바닥을 적셨습니다. 사또는 진호의 절절한 효심과 우애에 마음이 움직이는 것을 느꼈으나 공정한 법 집행을 해야 하는 관장의 자리에 있었기에 쉽게 감정을 드러낼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짐짓 엄한 표정을 지으며 턱수염을 쓸어내렸고 주위의 관리들을 둘러보며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때 곁에 있던 깐깐한 이방이 나서서 찬물을 끼얹듯 말했습니다. 사또, 저 아이의 말이 사실이라 해도 국법은 엄중한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감정을 앞세워 시험장에 난입한 죄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또한 저 아이의 글재주가 과연 진짜인지 아니면 어디서 주워동량한 것을 외워온 것인지 어찌 알겠습니까? 이방의 말은 매정했지만 한편으로는 틀린 말이 아니었기에 장내에는 다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사또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방의 말에 일리가 있다고 판단했고 이 기회에 아이의 진면목을 시험해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만약 아이가 거짓을 말하고 있거나 단순히 외워온 것이라면 엄벌에 처할 것이고 진짜 천재적인 재능을 가진 것이라면 이는 하늘이 내린 인재인이 달리 처결할 방도가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사또는 자리에서 일어나 뒷짐을 지고 천천히 진호 앞으로 걸어 내려왔습니다. 그의 묵직한 발걸음 소리가 들릴 때마다 진호는 숨이 막힐 듯한 압박감을 느꼈지만 도망치지 않고 사또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사또는 진호의 코앞까지 다가와 허리를 굽히고 아이와 눈높이를 맞추며 나지막이 그러나 위험 있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내 말이 참으로 기특하고 애처롭구나. 허나 관아는 감정으로 판결하는 곳이 아니다. 네가 진정 네 형의 실력을 대신할 만큼의 재주를 가졌는지 직접 확인해 보아야겠다. 사또는 잠시 뜸을 들이더니 주위를 둘러싼 선비들에게도 들릴 만큼 큰 소리로 문제를 던졌습니다. 지금 네가 쓰다만 답안지의 시제는 눈 속의 매화였다. 허나 내 너에게 새로운 시제를 주겠다. 바로 효샤와법 파이다. 효심으로 법을 어긴 너의 처지를 빗대어 군자가 나아가야 할 길을 지금 이 자리에서 분 없이 입으로 읊어보라. 만약 네 대답이 내 마음을 움직이지 못한다면 너는 물론이고 네 형까지 엄벌을 면치 못할 것이다. 이것은 웬만한 어른 선비들도 쉽게 답하기 힘든 매우 까다롭고 철학적인 주제였습니다. 효를 강조하면 법을 어긴 죄인이 되고 법을 강조하면 형을 위해 달려온 자신의 행동을 부정하게 되는 진퇴양난의 질문이었습니다. 주위의 선비들은 아이고 저 어린 것에게 너무 가혹한 처사가 아닌가 하며 혀를 찾고 몇몇은 고개를 저으며 이미 끝난 일이라고 단정지었습니다. 하지만 진호는 잠시 눈을 감고 생각에 잠기더니 이내 결연한 표정으로 눈을 뜨고 또랑또랑한 목소리로 답을 읊기 시작했습니다. 아이의 입에서 나오는 문장들은 즉흥적으로 지어낸 것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유려하고 깊이가 있었습니다. 하늘이 만물을 낳으실 때 부모와 자식 간의 정을 으뜸으로 두셨으니 이는 법 이전에 존재하는 천륜이옵니다. 법은 백성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그릇이나 효는 그 그릇을 채우는 물과 같습니다. 물 없는 그릇이 쓸모없듯 효 없는 법 또한
메마른 껍질에 불과합니다. 소인이 오늘 법을 어긴 것은 큰 죄이오나 형님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은 하늘이 주신 본성이니 원컨대 사또 나으리께서는 법의 엄중함으로 저를 꾸짖으시되 혀의 따스함으로 제 형님을 살려 주시옵소서. 제 몸이 매를 맞아 부서지는 것은 두렵지 않으나 형님의 병이 깊어지는 것은 죽기보다 두렵습니다. 진호의 낭랑한 목소리가 끝나는 순간 관아 마당에는 찬물을 끼얹은 듯 단 정적이 흘렀습니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고요함 속에서 사람들은 멍하니 아이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웅변이 아니라 사람의 폐부를 찌르는 진심 어린 호소였고 성현의 가르침을 통달하지 않고서는 나올 수 없는 명답이었습니다. 한참의 침묵 끝에 가장 먼저 반응을 보인 것은 사또였습니다. 사또는 굳게 다물고 있던 입술을 떨며 허 하고 긴 탄식을 내뱉었고 그의 호랑이 같던 눈매가 순식간에 부드럽게 풀리며 눈가에 이슬이 맺히는 것을 곁에 있던 관리들이 목격했습니다. 사또는 털썩아이 앞에 한쪽 무릎을 꿇고 앉아 진호의 작고 언 손을 자신의 크고 따뜻한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내 평생 수많은 선비들을 보아왔으나 7살 어린아이에게서 이토록 맑고 깊은 가르침을 얻을 줄은 꿈에도 몰랐구나. 너는 죄인이 아니다. 너는 하늘이 우리 고을에 내려준 보석이다. 사또의 파격적인 행동과 칭찬에 주위의 선비들은 그제야 참았던 숨을 터뜨리며 여기저기서 탄성을 질렀습니다. 명판결이십니다. 저 아이는 신동입니다. 신동. 콧대 높던 양반들도 진호의 재주와 효심 앞에서는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또는 즉시 자리에서 일어나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명령을 내렸습니다. 여봐라, 이 아이는 비록 나이를 속이고 시험장에 들어왔으나 그 뜻이 가상하고 재주가 출중하여 죄를 묻기보다는 상을 내리는 것이 마땅하다. 오늘 이 아이가 쓴 답안은 비록 정식 시험은 아니나 그 내용은 장원급제에 비할 바가 아니다. 내 너의 형 이진수의 병환을 돌볼 것이니라. 사또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이방은 당황하여 사또하지만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라고 말끝을 흐렸지만 사또는 단호하게 손을 저어 그를 제지했습니다. 법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 있는 것이다. 저 아이의 효심이 하늘을 감동시켰는데 사람이 감동하지 않아서야 되겠느냐. 의원을 불러라. 관아 최고의 의원을 불러 당장 저 아이와 함께 집으로 보내고 탄약을 지어 형의 병을 치료하게 하라. 그리고 쌀 2가마니와 고기를 내어 저 집안의 배고픔을 달래주도록 하라. 사또의 화통한 처분에 마당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일제히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진호는 믿기지 않는 상황에 눈을 동그랗게 뜨고 사또를 바라보다가 이내 넙죽 큰 절을 올리며 엉엉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습니다. 긴장이 풀리고 안도감이 밀려오자 그동안 꾹꾹 눌러왔던 아이의 어리광이 터져 나온 것이었습니다. 진호가 울음을 터뜨리자 사또는 너털웃음을 터뜨리며 아이를 일으켜 세워 품에 안아주었고 딱딱하게 굳어있던 관아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잔치집처럼 훈훈하게 변했습니다. 자신을 비웃던 선비들도 무섭게 노려보던 포졸들도 이제는 모두 진호를 기특하고 대견한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옆자리에 앉아있던 중년의 선비는 진호에게 다가와 자신의 갓을 벗어주며 내 아들이 너 반만 닮았어도 원이 없겠다며 농담을 던졌고 험상궂게 생겼던 포졸은 슬그머니 다가와 주머니에 있던 곶감 하나를 진호의 손에 쥐어주기도 했습니다. 사또는 진호를 자신의 집무실로 데려가 따뜻한 아랫목에 앉히고 관비에게 일러 김이 모락모락 나는 흰 쌀밥과 고깃국을 차려오게 했습니다. 진호는 며칠 동안 제대로 먹지 못해 배가 등가죽에 붙을 지경이었지만 밥상 앞에서도 형님 생각에 숟가락을 들지 못하고 머뭇거렸습니다. 사또는 그 마음을 헤아리고 걱정 말거라. 내 형에게 보낼 약과 음식은 이미 준비하여 먼저 보냈다. 너는 여기서
배를 든든히 채워야 집에 가서 형을 간호할 힘이 생기지 않겠느냐며 다정하게 달랬습니다. 그제야 진호는 숟가락을 들어 국물을 한 모금 떠먹었는데 따뜻한 기운이 온몸으로 퍼져나가며 얼었던 몸과 마음을 녹여주었습니다. 한편 진호가 사또 앞에서 명문을 읊었다는 소문은 삽시간에 퍼져나가 관아 밖에서 결과를 기다리던 사람들 사이에서도 화제가 되었습니다. 7살 신동이 났다며 그 아이 효심의 사또가 감복했다네. 사람들은 저마다 한마디씩 보태며 이 기적같은 이야기를 실어 날랐습니다. 밖에서 초조하게 기다리던 칠성 영감은 이 소식을 듣고 덩실덩실 춤을 추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 그럴 줄 알았지. 그 녀석이 보통 내기가 아니라고 했잖아. 영감은 지나가는 사람들을 붙잡고 진호 자랑을 하느라 여념이 없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진호는 사또가 내어준 가마를 타고 집으로 돌아갈 채비를 했습니다. 올 때는 눈보라치는 험한 산길을 홀로 걸어왔지만 갈 때는 따뜻한 가마 안에서 편안하게 가게 된 것입니다. 사또는 진호를 배웅하며 진호야, 너는 나중에 자라서 반드시 나라의 큰 기둥이 될 것이다. 내 형이 완쾌하거든 형제가 나란히 다시 나를 찾아오너라. 그때는 내가 너희의 스승이 되어주마. 라고 약속했습니다. 진호는 가마 문을 열고 사또에게 다시 한번 깊이 허리 숙여 인사했고 사또는 흐뭇한 미소로 손을 흔들어 주었습니다. 가마꾼들이 물러거라. 꼬마 선비님 행차시다. 라고 외치며 가마를 들어 올리자 관아 마당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치며 진호의 귀향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가마는 읍내 장터를 지나 산골 마을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장터 상인들도 길 가던 행인들도 가마의 창문으로 고개를 내민 어린 진호를 보며 신기해하고 환호했습니다. 진호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가슴이 벅차오름을 느꼈습니다. 이제 곧 형을 만날 수 있다는 생각, 형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해는 어느덧 서산에 걸려 붉은 노을을 만들어내고 있었고 눈 덮인 산천은 황금빛으로 물들어 장관을 이루었습니다. 진호의 마음속에 있던 먹구름은 완전히 걷히고 이제는 희망이라는 따사로운 햇살만이 가득했습니다. 가마는 덜컹거리며 산길을 올랐지만 진호에게는 그 흔들림조차 요람처럼 포근하게 느껴졌습니다. 아이는 품속에 사또가 챙겨준 약봉지를 소중하게 끌어안으며 형이 훌훌 털고 일어나는 모습을 상상했습니다. 형님, 조금만 기다려요. 의원님도 가고 약도 가고 있어요. 이제 우리 걱정 없어요. 산골 마을 어귀에 다다르자 멀리서부터 칠성 영감이 동네 사람들을 모아놓고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진호가 떠날 때만 해도 손가락질하던 마을 사람들은 이제 영웅을 맞이하듯 기대에 찬 표정으로 길목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가마가 마을 입구에 들어서자 왁자지껄한 환호성이 터져 나왔고 진호는 부끄러운 듯 얼굴을 붉히며 가마에서 내렸습니다. 칠성 영감이 제일 먼저 달려와 진호를 와락겨 안으며 장하다, 내 새끼 정말 장해 라며 울먹였습니다. 이 소란스러운 소리에 진순의 집 방문이 열리고 어머니가 놀란 눈으로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이 없어진 줄 알고 하루 종일 찾아 헤매다 탈진해 있었는데 관아의 가마가 집 앞에 서고 그 안에서 진호가 내리는 것을 보고는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하지 못해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진호는 어머니를 보자마자 어머니부 하고 외치며 품으로 달려들었고 어머니는 흙투성이가 된 아들을 부둥켜 안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도대체 어디를 갔었던 개냐. 무사히 돌아왔으니 되었다. 어머니의 떨리는 손이 진호의 등을 쓸어내렸습니다. 그때 뒤따라온 의원이 마당으로 들어서며 사또의 명을 전하자 어머니는 그제야 사태를 파악하고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감사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쌀가마니와 고기가 들어오는 것을 보며 입을 다물지 못했고 박서방은 슬그머니 뒤로 물러나 자신의 옹졸함을 부끄러워하며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의원은 곧바로 방으로 들어가 진수의 상태를 살피고 침을 놓기 시작했습니다. 진호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방 문턱에 앉아 의원의 손길에 형의 얼굴색이 조금씩 돌아오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집안 가득 퍼지는 한약 냄새가 더 이상 쓰게 느껴지지 않았고 오히려 구수한 희망의 냄새처럼 느껴지는 저녁이었습니다. 관아에서 파견된 의원은 명이라는 소문이 자자한 사람답게 진순의 오두막에 도착하자마자 군말 없이 환자의 상태부터 살폈습니다. 그는 진수의 손목을 잡아 맥을 짚어보고 눈꺼풀을 뒤집어 동공을 확인하더니 혀를 차며 고개를 저으면서도 침통을 열어 가느다란 은침을 꺼내 들었습니다. 방 안에는 침을 놓는 소리와 약탕기에서 약이 끓는 보글보글 소리만이 가득 찼고 진호와 어머니는 숨조차 크게 쉬지 못하고 의원의 손끝만을 바라보며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의원은 진수의 막힌 혀를 뚫어 기운을 소통시키기 위해 정수리와 손발끝에 침을 놓았고 이내 창백하던 진수의 얼굴에 희미하게나마 붉은 기운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그 모습을 보며 소리 없는 눈물을 흘리며 두 손을 모아 하늘에 감사를 올렸고 진호는 형의 차가운 손을 자신의 따뜻한 양손으로 감싸주고 천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한참 후 의원이 침을 거두고 이마에 맺힌 땀을 닦아내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천만다행입니다. 병세가 깊어 자칫하면 위험할 뻔했으나 맥이 다시 잡히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탕약을 먹고 푹 쉬면 며칠 내로 기운을 차릴 것입니다. 의원의 그 한마디는 진순의 가족에게는 마치 죽었던 사람이 살아 돌아온다는 말처럼 기쁘게 들렸습니다. 어머니는 의원의 소매를 붙잡고 연신 고개를 숙이며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어찌 다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울먹였습니다. 의원은 사람 좋은 미소를 지으며 제가 한 것이 아닙니다. 사또 나으리의 명이자 저 어린 동생의 지극한 효성이 하늘에 닿아 형님을 살린 것입니다. 라고 말하며 진호를 기특하다는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진호는 쑥스러운 듯 고개를 숙였지만 가슴속에서는 뜨거운 자부심이 몽글몽글 피어올랐습니다. 의원이 돌아가고 얼마 지나지 않아 방 한가득 구수한 한약 냄새와 함께 약탕기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어머니는 정성스럽게 달인 약을 사발에 담아 식지 않게 호호 불어가며 진수의 입에 떠 넣어주었습니다. 진수는 처음에는 약을 넘기기 힘들어했으나 어머니와 진호의 간절한 눈빛을 보고는 힘겹게 목구멍을 열어 쓴 약을 받아 마셨습니다. 약기운이 퍼지기 시작했는지 진수의 거친 숨소리가 점차 잦아들고 편안한 숨소리로 바뀌어 갔습니다. 진호는 형의 머리맡에 앉아 물수건을 갈아주며 형이 어서 눈을 뜨고 자신을 바라봐 주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밖에서는 눈이 그치고 맑은 달이 떠올라 창호지 문을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는데 그 달빛이 마치 형의 쾌유를 비는 촛불처럼 느껴져 진호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습니다. 새벽녘이 되자 깊은 잠에 빠져있던 진수가 드디어 무거운 눈꺼풀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는 몽롱한 정신으로 천장을 바라보다가 자신의 곁을 지키고 있는 어머니와 동생을 발견하고는 힘없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머니, 진호야, 내가 얼마나 잠들어 있었던 것이냐? 시험은 어찌 되었느냐? 진수는 아직 자신이 시험을 치르러 가지 못했다는 사실에 절망하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손을 꼭 잡고 그간 있었던 일들을 차근차근 들려주었습니다. 진호가 형을 대신해 관에 갔던 일, 사또 앞에서 당당하게 글을 짓고 명답을 내놓아 상을 받은 일, 그리고 사또가 보내준 의원과 식량 덕분에 이렇게 살아난 일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진수는 어머니의 이야기를 듣는 내내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입을 다물지 못하다가 이내 진호를 바라보며 굵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진호야, 네가 이 어린 네가 나를 위해 그 험한 길을 다녀왔단 말이냐. 못난 형을 용서해라. 내가 너를 돌보아야 하는데 오히려 네가 나를 살렸구나.
진수는 동생을 끌어안고 엉엉 소리 내어 울었고 진호도 형의 품에 안겨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형제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한참 동안 눈물을 쏟아냈는데 그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 그리고 서로에 대한 깊은 사랑이 담긴 눈물이었습니다. 어머니도 두 아들을 감싸 안으며 함께 울었고 좁은 방 안은 가족의 뜨거운 사랑으로 가득 찼습니다. 날이 밝자 사또가 보내준 쌀과 고기로 아침밥을 짓는 냄새가 온 마을에 퍼져나갔습니다. 며칠 동안 굴뚝에서 연기조차 나지 않던 진순의 집에서 모처럼 구수하고 기름진 냄새가 풍기자 마을 사람들은 하나둘씩 진순의 집 마당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쌀밥이 지어지는 달콤한 냄새와 고깃국이 끓는 고소한 냄새는 가난한 상골 마을 사람들의 코를 자극했고 모두들 침을 꼴깍 삼키며 부러운 눈길로 부엌을 기웃거렸습니다. 어머니는 솥뚜껑을 열고 하얀 김이 피어오르는 쌀밥을 듬뿍 퍼서 그릇에 담았고 큼직한 소고기가 들어간 묵국을 한 솥 가득 끓여냈습니다. 그것은 진순의 가족이 몇 년 만에 처음 받아보는 풍성하고 기름진 밥상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먼저 갓 지은 밥과 국을 진수와 진호 앞에 차려주었습니다. 자, 어서들 먹어라. 사또 나으리가 주신 귀한 음식이니 남기지 말고 배불리 먹어야 한다. 진수는 숟가락을 들 힘도 없을 줄 알았는데 동생이 받아온 음식이라는 생각에 기운이 솟아나 한 그릇을 뚝딱 비웠습니다. 진호 역시 볼이 미어지도록 밥을 밀어 넣으며 행복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형님, 정말 맛있어요. 고기가 입에서 살살 녹아요. 진호가 오물거리며 말하자 진수는 흐뭇한 미소로 동생의 밥그릇에 자신의 고기를 덜어주며 많이 먹고 쑥쑥 커야지. 우리 집의 기둥인데 라고 말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어머니의 얼굴에도 모처럼 환한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식사가 끝날 무렵 칠성 영감이 동네 사람들을 이끌고 마당으로 들어왔습니다. 영감의 손에는 잘 익은 김장김치 한 포기가 들려 있었고 뒤따라온 아낙네들의 손에도 나물이며 떡이며 소박하지만 정성스러운 음식들이 들려 있었습니다. 이복의 진수 엄마 진수가 깨어났다며 우리도 축하해 주러 왔네. 칠성 영감의 쩌렁쩌렁한 목소리에 어머니는 부랴부랴 밖으로 나가 손님들을 맞이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진순의 경사를 자신의 일처럼 기뻐하며 가져온 음식들을 마루에 펼쳐놓았고 진순의 집은 순식간에 마을 잔칫집으로 변했습니다. 사또가 보내준 고기가 넉넉했기에 어머니는 국을 한 솥 더 끓여 마을 사람들에게 대접했고 사람들은 뜨끈한 국밥을 나누어 먹으며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그때 쭈삣거리며 대문 밖을 서성이는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박서방이었습니다. 그는 며칠 전 자신이 진순애를 향해 퍼부었던 악담이 생각나 차마 들어오지 못하고 망설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를 본 칠성 영감이 박서방의 등을 떠밀며 이 사람아 뭘 그리 서 있어. 좋은 날인데 와서 국밥이나 한 그릇 하게. 라고 소리쳤습니다. 박서방은 붉어진 얼굴로 머리를 긁적이며 들어와 품에서 꿀단지 하나를 꺼내 어머니에게 내밀었습니다. 저기 진수 엄마, 이거 우리 집에서 딴 꿀인데 진수 기운 차리는데 좋다고 해서 지난번엔 내가 입이 거칠어서 미안했소. 박서방의 투박하지만 진심 어린 사과에 어머니는 너그러운 미소로 꿀단지를 받아주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서방님. 덕분에 우리 진수가 금방 털고 일어날 것 같아요. 이 한마디에 묵은 앙금은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진호는 마루에 앉아 마을 사람들이 웃고 떠드는 모습을 바라보며 가슴이 벅차오름을 느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춥고 외롭고 무서웠던 우리 집이 이제는 사람들의 온기로 가득 차고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곳이 되었다는 사실이 꿈만 같았습니다. 어른들은 진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네가 우리 마을의 복덩이다. 나중에 커서 정승판서가 될 제목이다. 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진호는 칭찬을 들을 때마다 부끄러워 형의 등 뒤로 숨었지만 그 관심과 사랑이 싫지는 않았습니다.
마을 아이들도 진호를 부러운 눈으로 바라보며 주위로 모여들었고, 진호는 어느새 골목대장이 되어 아이들에게 관아 구경 이야기를 신나게 들려주었습니다. 해가 저물고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씩 돌아가자 집 안에는 다시 고요가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전의 적막하고 쓸쓸한 고요가 아니라 배부르고 등 따뜻한 평화로운 고요였습니다. 어머니는 설거지를 마치고 방으로 들어와 아랫목에 자리를 잡았고, 진수와 진호 형제도 어머니 곁에 나란히 누웠습니다. 따뜻한 온돌방의 열기가 등을 타고 올라와 온몸을 나른하게 해주었고, 창문 밖에서 들려오는 바람 소리는 마치 자장가처럼 들렸습니다. 진수는 천장을 바라보며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그리고 진호야, 이번 일을 겪으면서 뼈저리게 느낀 것이 있습니다. 글 공부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건강을 지켜야 가족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요. 진수는 잠시 말을 멈추고 진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진호, 너의 재주가 내 생각보다 훨씬 뛰어나다는 것도 알았다. 사또께서 너를 인정하셨으니 너는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야 한다. 내가 몸을 추스르면 너에게 내가 아는 모든 것을 가르쳐주마. 아니, 어쩌면 네가 나를 가르쳐야 할지도 모르겠구나. 진수의 농담 섞인 진담의 진호는 에이, 형님도 참, 저는 아직 어린애인걸요. 형님이 가르쳐 주셔야 해요. 라며 형의 품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어머니는 두 아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세상 그 누구보다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가난하지만 서로를 위하는 마음만은 부자였던 이 가족에게 이번 시련은 오히려 서로의 소중함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밤이 깊어가고 호롱불 심지가 타들어가며 불빛이 가물거렸습니다. 진호는 스르르 감기는 눈꺼풀을 이기지 못하고 꿈나라로 여행을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꿈속에서 진호는 형과 함께 나란히 과거 시험장에 들어가 장원 급제를 하고 어머니를 모시고 꽃가마를 타는 꿈을 꿀 것만 같았습니다. 진수의 숨소리도 규칙적으로 변했고 어머니도 고단한 하루를 마감하며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훈훈했고 세 식구의 그림자는 벽에 하나로 겹쳐져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어떤 풍파도 뚫고 들어올 수 없는 견고하고 따뜻한 성벽과도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눈이 그친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맑고 파랬습니다. 처마 끝에 매달린 고드름이 햇살을 받아 영롱하게 빛났고 마당의 눈 위에는 참새들이 총총거리며 발자국을 남기고 있었습니다. 진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방문을 활짝 열고 맑은 공기를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폐부 깊숙이 들어와 묵은 기운을 씻어내는 듯 상쾌했습니다. 그는 마당을 뛰어다니는 진호를 보며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건강을 되찾아 이 아이가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겠다고. 그리고 언젠가는 둘이 손을 잡고 당당하게 세상 밖으로 나아가 뜻을 펼치겠다고.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산골 마을의 작은 오두막에서 시작된 형제의 이야기는 혹독한 겨울을 이겨내고 피어난 매화꽃처럼 아름다운 향기를 남기며 마무리되었습니다. 진호의 비범한 재주와 형제 간의 뜨거운 우애, 그리고 가족을 지키려는 어린아이의 용기는 오래도록 마을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내려왔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오늘 밤 진호처럼 용기 있고 따뜻한 꿈 꾸시길 바랍니다. 추운 겨울밤에도 서로의 천을 나누며 희망을 잃지 않았던 그들처럼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따뜻한 봄날의 햇살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옛날 이야기는 바람을 타고 다시 산으로 돌아가고 우리는 이제 편안한 잠을 청할 시간입니다. 부디 오늘 밤은 걱정 근심 모두 내려놓으시고 따뜻하고 포근한 이불 속에서